자, 오늘 미술은 감상 수업 및 감상한 걸 바탕으로 컴퓨터로 미술 작품 만드는 것까지 해볼 겁니다. 자, 먼저 교과서 보면 교과서 32쪽 생각이 자라는 미술 비평, 미술 작품 감상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비평해 본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 루비 다비드에게 보내는 경이, 그 한 장 넘어가 보면 박수근 작가의 작품 모나리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대 순서와 전혀 관계없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미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를 오늘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대형 공책에 큰 흐름이라도 메모를 조금 하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날짜랑 과목 쓰고 미술 감상 수업, 미술 감상 수업. 자, 여기 앞에 있는 미술 작품은 동굴벽화입니다. 최초의 미술 작품이에요. 자, 최초의 미술 하고 괄호 열고 동굴벽화라고 먼저 써봅니다. 동굴벽화. 자, 여기 동굴벽화에서 보이는 게 뭐가 있니? 소. 또 여기 소가 보이고, 소만 보이니? 돼지. 돼지가 어디 있어요? 저기 그 말같이 생긴 애들. 여기 말같이 생긴 애들 있고. 왼쪽이요. 아, 이거요? 네. 멧돼지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 그럼 이것들은 왜 그렸을까? 자기들이 잡은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잡은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냥이 잘 되게 사냥이 잘 되게 기원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잡은 걸 기록을 해서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냥하면 되는지 가르쳐주는 교육의 용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보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종교적인 의식이었다, 아니면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거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기원전 때부터,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 태어난 그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연도를 세고 있죠. 기원전부터 300년까지를 고대 미술이라고 하는데, 그 고대 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누구를 나타낸 건지 혹시 알고 있나요? 비너스. 비너스 무슨 신화에 나오죠? 그리스 로마 신화.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그 우리 연예인들 그 비율 좋다 할 때 몇 등신 몇 등신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몇 등신 같아 보여요? 자, 여기 얼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몸 전체 얼굴이 몇 번 들어가느냐를 8번 들어가면 8등신이라고 하고 7번 들어가면 7등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손가락으로 한번 몇 번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세요. 작은데요. 자, 8번 들어간다. 8번보다 더 들어가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 하여튼 지금 이걸 봤을 때 비율이 어때요?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몸매도 굉장히 좋고, 또 여자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남자 같은 경우는 아폴론 같은 그런 신들을 보통 표현을 했는데, 이 신들은 모두 되게 이상적인 모습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적었던 최초의 미술 옆에 고대 미술이라고 쓰고, 이렇게 쭉 긋고 고대 미술이라고 쓰고 괄호 열고 비너스라고 써보겠습니다.
고대미술 괄호 열고 비너스. 자, 이 시기는 완벽한 형태를 추구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거의 다 땅에다 묻혀져 있던 거를 이렇게 꺼내 오거나 이런 과정에서 팔이나 목 같은 게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를 하고 신들을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약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사람보다 크기가 훨씬 크게 해서 약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신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행동 똑바로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0년부터 쭉 시간이 지나가다가 중세 시대가 됩니다. 자, 중세 시대가 되면 이때는 종교 중에 기독교의 힘이 굉장히 센 시기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힘이 세지면서 이런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뒤에 실제 황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태고지라고 해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여기 지금 날개 달린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그 기독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려면 신을 그리거나 그런 완벽한 존재를 그리는 것 빼고는 일반 인간을 그리는 것 자체를 나 이외의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림을 그리려면 교회나 그런 왕들의 그런 지원을 받아서 종교적인 것밖에 그리지 못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그림을 보면 거의 다 종교하고 굉장히 그 당시에 제일 비싼 색깔이 뭐였을까요?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그림에서 입고 있는 옷 색깔입니다. 검은색 입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고 일반적인 파란색 맞습니다. 파란색이 안료 중에 제일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색칠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을 그런 비싼 색으로 표현하거나 여기도 금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그림을 보통 많이 그렸어요. 자, 이 시기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세. 네. 근데 만약에 종교적인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리다 걸리면 처벌을 받았겠죠. 중세 괄호 열고 신을 위한 그림. 중세 괄호 열고 신을 위한 그림. 자, 그림에는 이 당시 그림에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던 평민들이나 하층민들을 위해서 그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까 그림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 광고판, 커다란 그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나 이런 데 그런 그림들을 전시해 놓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했죠. 자, 이러다가 이제 좀 아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카소 나오려면 너무 멀었어요. 자, 이거 누가 그린 걸까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체 비례도입니다. 자, 이 시기는 이제 과학적으로 좀 연구를 하기 시작한 시기예요. 자, 우리 교과서를 한번 봅시다. 교과서에 보면 18쪽 한번 볼게요. 연재야. 자, 18쪽을 보면 풍경 그리기에서 자, 거기에 보면 근경, 중경, 원경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세 개 멀리 있는 것은 어떻게 보입니까?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림을 보면 2번 그림을 보면 정자가의 크기보다 거기 나무의 크기가 훨씬 크게 보이죠. 가까이 있는 것. 자, 이런 걸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 이전의 중세 그림까지는 원근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다 똑같은 크기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실제처럼 그림을 보일 수 있을까 연구하던 이 시기의 미술가들이 이제 뭐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이 원근법이라는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사용을 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림을 보면 제일 세계에서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모나리자 보면 자 여기 뒤에 산 보여요? 산보다 여기 있는 인물이 어떻습니까? 훨씬 크죠? 그래서 이때는 원근법이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있는 그림들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루벤스, 뭐 이런 시기가 오는데 이 시기를 세 가지 시기를 선생님 그냥 묶어서 얘기할게요. 같이 써주세요. 르네상스 시기. 르네상스 시기의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르네상스 시기 쉼표 상 르네상스 어이예요. 어이 르네상스.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 음악에도 뭐 있는데 바로크 시대.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의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걸 그린 화가의 이름은 카라바조라고 하고 종교화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 자,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이제 여기 못을 박혀서 죽었는데 그 상처에다 손가락을 넣어보면서 이게 진짜로 부활을 했는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굉장히 실감나게 그렸는데 이 그림과 아까 전에 이 그림 뭐가 큰 차이가 있는 거 같니? 이 그림자. 빛 그림자. 자 이때는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빛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쓴 화가입니다. 특히 이 카라바조가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이나 이런 게 느껴지도록 그림이나 그림 극적인 효과 이런 것을 추구하던 시기가 바로크 시대고 이 시기에 있던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여기에 보이는 카라바조입니다. 이때의 특징은 자 이쪽 볼게요. 이쪽보다 색감이 훨씬 더 화려해진 걸 볼 수 있죠. 색감도 화려해지고 역동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쓸게요. 로코코. 세 번째 시기는 로코코입니다.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로코코. 자, 이 로코코 시기는 뭐냐면 이제 기독교의 힘이 조금 약해지고 왕들의 힘이 강해지고 귀족들의 힘이 강해진 시기예요. 그래서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초상화를 열심히 그려서 엄청나게 커다란 데다 그려서 뭐 성에다 걸어놓거나 집에다 걸어놓거나 굉장히 화려한 것을 추구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그네라는 작품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나무나 여기 있는 옷의 장식이나 보면 네? 어디서 나왔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봤던 것들에 비해서 장식적인 효과, 화려한 것을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여기는 나뭇잎들도 보면 하나하나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을 했고 옷 장식들도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귀족들이 서로 자신의 아내나 자신이나 왕들 이런 것들을 앞다투어서 표현하던 시기라서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인 게 특징입니다. 승훈아 앞에 보고 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 방금 썼던 세 개의 각각의 시기에 대표 화가들의 이름만 괄호 밑에다 써놓을게요. 르네상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로크는 카라바조. 카라바조. 네, 카라바조.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작품 이름 쓸게요. 그네. 장오누레 프라고나르라는 사람인데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네. 장오누레 프라고나르.
자, 하여튼 이 사람 이때 시기당 특징을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르네상스부터 원근법이나 이런 기술적으로 발전을 했고 이제 바로크로 넘어가면서 좀 더 화려한 색이나 극적인 효과를 하다가 이제 장식적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한 시기가 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또 유명한 작품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삭죽기라는 작품입니다. 이거 혹시 누가 그린지 아는 사람? 노벨 노벨? 노벨은 노벨상. 자,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 자, 뭘 그렸는지 생각하면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을 그렸습니까? 귀족. 그리고 또 처음엔 뭘 그렸어요? 귀족 전에 신 그렸죠. 근데 지금 여기 귀족입니까? 신입니까? 자, 이제 그 전까지 그렸던 것보다 자연이나 서민들의 삶을 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을 자연주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세 가지 쓴 거 옆에 화살표에서 자연주의. 근데 이 시기의 사람들이 다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 팔릴 만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특히 그런 서민들의 삶이나 자연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이삭죽기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귀족들이 쌀 다 가져가고 나서 먹을 게 없으니까 혹시 떨어진 수확하면서 떨어진 것들이라도 주워서 수확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고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제 자연이나 서민들의 삶을 그리다가 이제 이 밀레를 존경한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자, 누가 그린 그림이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자, 이 시기의 화가들을 인상주의 화가라고 하는데 자연주의 옆에다가 인상주의라고 쓸게요. 자, 이 인상주의 화가들 보면 빛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빛이 시시각각으로 색깔이 변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통 야외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이제 우리 물감과 같이 그 철제 튜브에 물감을 처음으로 이제 넣어 다닐 수 있게 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물감이 예전에는 말라버리니까 예전에는 다들 실내에서 머릿속에 기억만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대중화가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흐의 그림들을 보면 그 빛의 순간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흔적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빛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두 명의 그 대표적인 화가들을 그 밑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자연주의는 밀레의 이삭죽기, 밀레의 이삭죽기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이거는 인상주의입니다. 자, 이때 그 물감 담는 튜브뿐만 아니라 개발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진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진을 딱 찍어봤더니 그림으로서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풍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니까 그 전까지의 그림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똑같이 그리느냐가 주였다면 이제 더 이상 똑같이 그리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진기가 잡아내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을 하는 것을 연구를 했던 시기입니다. 자, 이제 이 인상주의가 끝난 시기가 되면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앙리 마티스라는 사람의 붉은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시기의 화가들은 인상주의 옆에다가 화살표로 해놓고 쓸게요. 야수주의라고 부릅니다. 야수주의. 야수주의.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대미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이 현대미술에 들어가면 특징이 뭐냐면 이전까지의 미술은 보면 와 예쁘다, 뭔 얘기인지 알 수 있겠다, 아름답다, 신성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면 이제 현대미술로 들어가기부터는 어렵다, 난해하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건 나도 그리겠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야수주의는 그 전에 인상주의는 자연 속의 빛을 실제로 어떻게 표현하는 데에 관심을 뒀다면 이제 야수주의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색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났을 것 같다. 또 굉장히 편안한 상태일 것 같아요. 뭐 불안한 상태일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아요? 네, 방이니까. 방이니까 편안할 것 같다. 색깔만 봤을 때 좀 푸근한 느낌이 든다. 화가 나고. 화가 나고 푸근하다. 화가 난 거랑 푸근한 게 둘 다 되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게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현대미술이 어려워지는 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화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이걸 보고 푸근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화가가 그린 그 의도가 뭔지 어느 순간에 전달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난해하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기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수주의는 감정이나 그 사람의 생각을 색깔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예술이나 그런 원색적인 색깔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마티스의 두 번째 작품을 보면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사람의 실제 색깔과 전혀 상관없는 색깔로 몸을 표현을 해놨는데 그냥 그 사람은 내 감정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색깔이 좋겠어 하고 그냥 쓰는 겁니다. 뒤에 있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자, 그러다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자,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야수주의랑 비슷한 시기에 그 다른 나라에서는 표현주의라고 불리던 그 시기인데 이 사람도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색을 썼어요. 지금 이 사람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절규예요. 절규는 제목이고 심리적인 상태. 좀 충격을 받은 것 같다. 편안한 것 같아요? 자, 불안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자신의 그 끌어오르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색깔이나 형태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게 표현주의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가 그린 걸까요? 자, 피카소. 자, 거기 방금 야수주의와 표현주의 옆에다가는 한번 옆에다 쭉 긋고 입체주의라고 써봅시다. 입체주의. 우리 입체 도형할 때 그 입체예요. 자, 이 입체주의는 피카소나 다른 사람들이 야수주의를 좀 비판을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 상태에만 치중해서 색깔 표현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고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을 할 거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정면으로 봤던 것만 그린다면 그러면 그 정면에 대한 본질밖에 파악하지 못하니까 옆면에 대한 본질, 뒷면에 대한 본질을 모두 다 탐구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눈, 코, 입. 입은 옆에서 본 모양인데 눈은 정면에서 본 모양이고 코는 또 다른 이렇게 각각의 방향에서 본 모양들을 이렇게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를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한 듯한 느낌을 주기 시작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피카소도 어렸을 때 20살 전에는 거의 르네상스 시대나 바로크 시대의 그런 대작들처럼 사물을 이미 완벽하게 그리는 데는 도가 텄다라고 합니다. 근데 점점 그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해간 거죠. 자, 같은 시기에 활약하던 입체주의 화가 중에는 조르주 브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뭘 표현한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상자. 자, 힌트. 정지된 게 아닙니다. 정지된 게 아니라는 힌트가 있어요. 시계 안 시간. 생각. 피아노 자, 선생님 손가락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이걸 하나로 봤을 때 사람 맞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정지된 동작이 아닐 때 무슨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지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 어디? 자,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을 여기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자, 이거를 다리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 듯한 느낌 보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기를 머리라고 보고 여기를 팔이라고 보고 여기를 다리라고 봤을 때 다리가 착착착착 움직이면서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보이는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조르주 브라크도 입체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지된 모습을 그렸다면 움직이는 그 동작 각각을 분해해서 다시 캔버스 하나에 표현을 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한 사람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입체주의 옆에는 한 화살표로 빼서 초현실주의라고 해봅시다. 초현실주의.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이름은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현실에서 있지 않은 그런 상상의 세계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그런 주의를 초현실주의라고 합니다. 작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는 이 그림도 있습니다. 이거는 살바도르 달리라고 불리는 그 화가의 실제로 시계가 저렇게 녹아서 이렇게 나무에 걸려 있지 않은데 이런 현실에서는 있지 않은 그런 세계를 표현하고 그것을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쯤 오면 이제 시기가 이제 세계 대전이 이제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고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한 칸 옆에 이렇게 씁니다. 추상표현주의. 추상표현주의. 많죠. 뭔가 종류가. 원래 이거 그냥 제대로 다 보면 책으로 보면 엄청나게 긴 건데 이거를 그냥 대표 작품만 해서 이렇게 줄인 게 이 정도예요. 자, 추상표현주의는 대표적인 작품이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물감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는 걸로 그림 그려보거나 이런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작품, 항상 톱 10에 꼽히는 잭슨 폴록의 무제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물감을 처음으로 이렇게 액션 페인팅이라고 해서 물감을 붓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미국 미술계를 부흥을 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같은 게 일어나고 그 독일이나 이런 그 전쟁 유발한 국가를 피해서 도망온 그런 사람들이 그때 뭐 불안한 감정들이나 그 불안한 상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현대미술이 되면서 이제 슬슬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감이 올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더 어려워지는 시기로 넘어옵니다. 현대미술에 이제 요즘 우리가 현대미술이라고 부르는 시기로 오게 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린 게 아니에요. 그냥 전시회장에 변기 하나를 놓고 제목만 샘이라고 붙이고 출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이 MUTT가
이 제품 출품한 사람 이름이고 1917년이 제품 제작한 연도고 그 다음에 제목만 샘이라고 해서 출품을 해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쪽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출품을 거부를 했는데 자 이때부터는 이제 개념 미술이나 팝아트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미술은 굉장히 신성한 거고 예술가가 막 그 엄청난 영감을 받아서 창조한 거고 일반인들은 접근하지 못하고 이런 느낌을 이제 부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제품들에 새로운 개념을 갖다가 붙여서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감상자들이 이걸 보고 충격을 느끼거나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는 기회를 주는 것을 미술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 변기 하면 더럽다 뭐 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역겹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샘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맑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변기라는 것을 전시장에 갖다 놓음으로 해서 이것을 새로 보게 되고 제목을 샘이라고 붙임으로 해서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거에서 미술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기가 이제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감상자들이 미술관에 가서 작품은 봤는데 이제 이건 나도 하겠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 소리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죠. 그리고 이때 팝아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작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뭐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인데 팝아트의 뭐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람인데 자 여기다가 한번 화살표에서 써볼게요. 팝아트. 자 이게 뭐 지금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어떤 느낌이냐고 보면 되냐면 오뚜기 3분 카레를 그 프린트해서 작품이라고 놓고 판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마트만 가도 볼 수 있는 것들을 예술의 경지로 자기는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작품으로 내밉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이 캠벨 수프 프린트한 것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장에 어떤 한 남자가 마트에서 사온 이 캠벨 수프를 가득 카트에 싸가지고 와서 저기서는 몇만 달러에 파는 걸 나는 훨씬 싼 가격에 팔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까지 생길 정도로 뭔가 세계적으로 좀 충격을 준 사건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야 미술이 왜 뭐가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최근에는 어떤 미술이 나오는지까지 얘기를 하고 끝낼까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예술가가 도대체 뭘 의도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관람자들이랑 예술가들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고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관람자랑 이 예술가랑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팝아트 옆에다가 하나 써볼게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자, 이 팝아트 시기까지만 해도 그냥 화가의 아이디어가 곧 예술 작품이던 시기였어요. 근데 아이디어 플러스 이제 관람자랑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거는 샤갈 작품인데 이것도 초현실주의 작품이고, 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 중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거 그린 거 아니죠?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전시장에 시계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이 시계 두 개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목이 뭐냐면 퍼펙트 러브입니다. 그 시계가 이렇게 지금 같이 가고 있어. 자, 무슨 뜻인지 나는 알 것 같다 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규민이?
작품을 만든 화가나 관람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다. 뭐 그것도 좋은 판단이네. 근데 왜 러브라는 말이 붙었을까? 네, 승훈이? 우리가 잘 맞아도 두 개가 잘 맞는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 보면 시침, 분침, 초침까지 거의 일치하게 가고 있죠.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랑 퍼펙트 러브랑 한번 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 세민이? 말도 네? 손등이 아니래요. 손등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지금 관람 첫날이야.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여기까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 작품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희, 진영이? 그 사랑을 그냥 시간이 지나도 자, 사람을 엄청난 게 아니면은 몇 얼마 안 스케줄인데 끝까지 시계를 조정하는 것까지. 중요한 얘기인데 약간은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그러면 동시에 건전지를 넣어서 지금 동시에 가고 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고민이? 시간이 시계마다 처음엔 다 같이 시간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서로 다른 시간이 가는 처음에는 다 같지만 나중에는 잘 모르겠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김민희? 자, 아까 전에 도연이도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연이? 근데 이제 운전기가 3분이라고 했는데 처음 태어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도연이. 만약에 저게 하나가 시간이 바뀌면 사랑이 변하는 거고 똑같이 같이 가면 사랑이 변하는 거고 둘 다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사랑이 변한 걸로 볼 수 있고, 또 이게 시간이 같이 가면 사랑이 변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그 작가의 의도를 들어보면 이 두 개의 시계가 건전지가 끝날 때도 정확하게 똑같이 끝날까요? 네, 아니요. 맞지. 같은 시간에 같이 갔는데 여기를 얼마나 똑같은 시계잖아. 자, 똑같은 시계에 똑같은 건전지를 넣는다고 해서 이 두 개가 똑같이 멈출까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가 멈춘 거를 이거를 사람의 삶으로 비유하면 뭐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죽었어요. 자, 똑같이 아내랑 남편이 사랑을 하면서 똑같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먼저 늙어 죽어요. 근데 이 시계는 멈췄지만 이 시계는 계속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감상자랑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소통을 하는 예술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같은 시간에 처음에는 같은 시간을 가다가 시계가 요즘에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하나는 잠깐 멈췄다가 하나는 계속 가게 되면 시간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서로 사랑이 변한 걸로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게 하나가 먼저 멈추면 하나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랑이 끝났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는 계속 가고 있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관객과 소통하는 그런 예술을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이라고 하고, 그게 요즘에 팝아트랑 포스트 모더니즘이 요즘에 많이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미술 감상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점심 먹으러 가기 전까지 여러분도 미술 작품들을 만들 거예요. 미술 작품들을 만드는데 만들 때 여기에다 그냥 시계 두 개라고 제목을 붙인 거랑 퍼펙트 러브라고 붙인 거랑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을지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는지와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를 켜고 패들렛에 다 들어가주세요. 나쁜 사이트. 자, 이거 나쁜 사이트 아니고, 자, 이거는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진원아, 주영아, 앞에 보세요. 앞에 화면 보세요. 아직 만드는 시기 아닙니다. 자, 하는 방법. 자, 여기 제일 위에 이 플러스 돼 있는 이거를 누르고 이쪽에 있는 빌딩, 그라운드, 랜드스케이프, 플랜트라는 4개의 화면이 있는데, 이 빌딩은 뭐 여기 있는 것들, 뭐 하우스 영어로 뭐죠? 네? 하우스요? 집이요. 집. 그리고 뭐 펜스는 울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메뉴 중에 내가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여기 옆에다가 사전이라고 친 다음에 여기서 펜스라고 치면 울타리라고 뜻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볼 것은, 지금 따라하지 말고 마우스 클릭 소리 나지 않게 하세요. 설명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진원아, 지금 2번째다. 여기 랜드스케이프에 보면 여기에 먼저 선생님은 바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바다를 만들 때 여기 있는 페인트 톤 같은 거를 누르면 이렇게 색깔을 전체를 꽉 채워서 칠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붓 버튼을 누르면 붓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바다를 클릭한 상태에서 페인트로 여기를 꽉 채웠고, 그 다음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락, 돌이죠. 돌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린 다음에 이거를 여기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밑에 체크, 이걸 체크를 해줘야지 변합니다. 우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 여러분의 여기 있는 메뉴 총 4개, 플랜트에는 보면, 우와 소리 그만 내고, 여기 플랜트에 보면 뭐 꽃도 있고 잔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랜드스케이프에는 물, 강, 하늘, 안개, 구름, 그리고 땅 있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빌딩도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조합해서 자신만의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을 만들어서 패들렛에 작품 이름과 함께 설명을 올려주면 됩니다. 한 작품 이상. 근데 선생님이 올린 거 밑에다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패들렛 들어가 보면, 어떻게 조작해요? 잠깐 그건 좀 이따 알려줄게요. 여기 미술 작품 만들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새로 만드는 게 뭐였지? 여기 플러스 누르고 여기다 작품 이름에 정태훈, 그 다음에 여기다 방금 선생님이 만든 거 제목을 뭐 섬 2개랑 연관되는 떠오르는 걸 여기다 제목 쓰고, 여기에 이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방금 만든 작품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자, 질문. 어떻게 저장하는지는 선생님이 좀 이따 알려줄게요. 자, 일단은 작품 만들기 시작해 보세요.